이번에는 디아페비노. 네. 디아페비노 너무 좋아요. 디아페비노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모발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샴푸를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맴이 찢어집니다. 맴짓. 네, 그러나 디아페비노는 세수도 그리고 머리 감기도 다 되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가 되는 디아페비노입니다. 그래서 연희동 쪽에서 구매가 많습니다. 연희동 쪽에서. 예. 아, 이거 아재 개그 같은데. 그래요. 연희동 쪽에서. 자, 최근에 구매 후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후기를 거의 안 씁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생수를 배달해주면 너무 고마워서 인사말을 남기는 정도인데 새벽에 가려워서 몇 번씩 깨고 그랬는데 디아페로 샤워하고 나면은 이거 정말 잘 때 가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디아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신기합니다. 병원에서 준 연고를 안 바르고 자도 편안합니다. 우리 힘내자 대한민국님은 모발보다는 여드름의 최고다. 네. 모발도 좋은데 여드름도 좋다는 거예요. 네. 자, 디아페비노의 특징은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하는데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다가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하고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 특히 환절기에 정말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날 추우면은 가려움이 심해져서 자주 긁는 부모님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박스를 구매하시면 낱개 1개를 더 드립니다. 요게 이제 낱개 1개인데 네. 요 한 박스는 요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2박스를 구매하시면 낱개 하나를 더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박스를 구매하시면 낱개 2개를 더 드립니다. 솔직히 이거 향은 없는데 너무 과장 광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이 향 좋아해요. 정말? 네, 저도 향 좋아해요. 좀 힐링되는 네. 느낌 들어요. 이게 보통 그 강한 향은 아니에요. 이게. 향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비누에서 보면 좀 많이 들어간 향은 아닌데 네. 저는 이런 향 딱 좋아해요. 네. 우리 산기슬 쿵쿵따님 모발보다는 가슴에 최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요. 뭐 온몸에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 한마디로. 좋은데? 예, 그래요. 온몸에 다 좋아요. 그리고 하여간 여러분들 김용민 TV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광고했거든요. 네. 오랫동안 광고했습니다. 네. 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네.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광고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제품은 형편없는데 광고 많이 한다고 그 제품이 인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아페비노 많이 광고한 업체인 만큼 그 어떤 약발이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디아페비누만 씁니다. 이걸 쓰고 나면은 손이 이렇게 비누를 쓰고 나면 떳떳하지만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이거 쓰고 나서는 핸드크림을 막 척척척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아이, 이게 보습 효과가 정말 좋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등이 문제예요. 어. 여기는 참 바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발라달라고 매번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등이 사실 좀 나중에 내가 많이 가렵고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안 긁어요. 아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디아페비노로 구원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용민닷컴에서 또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원 이사가 났어요. 법원 이사가 났는데 김미리 판사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임정엽은 서부로 가고 임정엽 부장판사랑 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네. 재판을 했고 앞으로 삼성 재판을 맡을 두 분은 이제 다른 법원으로 갔고요. 정준영 부장판사는 남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고 이 삼성 재판을 했던 약간 크로스가 됐었죠. 그렇다면은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임정엽의 서부행은 징계의 성격도 있다고 아니, 봐야 아니, 됩니까? 뭐,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가 나서. 글쎄 저는 이번에 법관 인사에 억지로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사실 서울중앙지검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법에. 네.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래 중앙지법에 얼마 있었으면 다른 데로 자리를 비껴주는 게 사실 예의처럼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갔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사실은 옛날에는 서부지법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동부지법. 그 다음에 이제 목동 쪽에 있는 남부지법 이쪽이요. 북부만 안 가면 된다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그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 중앙에 있다가 서부로 갔으면 정말 좋은 데 계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중앙에 있다 남부 가셨다? 혹시 동부 가셨다? 그냥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서남 동은 괜찮아요. 북부만 안 가면 돼요. 그런 거고 서울 북부지법에 갔다고 해서 특별히 또 그게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워낙에 의정부에 가깝게 위치, 노원, 상계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강남에 사시는 분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는 얘기지. 그 외에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의미 없는 인사다. 그래도 중앙지법에서 빠지니까 그 엉터리 판결을 했던 임정엽이 그러면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판사가 와서 주목도가 높은 재판들이 많잖아요. 중앙지법에. 이재용 재판관. 그것도 참 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영장 전담부. 영장 영장 전담부는 원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1년 혹은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항상 교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교체가 되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대선까지는 계속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나올 겁니다. 그래요? 예. 진짜.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대법원 가서 바로 잡혀진다 이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기대를 해야겠죠. 예. 그게 맞는 건데 사실 법원과 검찰을 10년 넘게 취재하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재판은 절대 장담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예.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아니고 내 법리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리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만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단언을 하는 사람들에서 그 단언은 위험해. 맞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맞아요. 그 각하될 거라는 부분도 너무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니까 그거는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되고 바로 잡히는 게 맞지만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싶지만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판결은 나봐야 아는 거죠. 네, 선고 자신을 날짜가 못하겠어요. 돼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 갑자기 짜증 난다고 그러는데 이 거지 같은 판결 계속 견뎌야 하느냐 이게 사법개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재판이건 헌재건 결국은 엿장수 맘대로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법조인 뭐 그렇게 평가를 할 만큼 사법부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저는 상징적으로 느껴져서 예. 그 배심원제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게 사실 딴 건 몰라도 형사재판에 한해서는 네, 형사재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 허선화 판사 내가 한번 증인으로 나가서 봤는데 대단히 상식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사실은 빤스 재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껐거든요. 무죄가 나는 걸 보면서 뭐야 이게 쇠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 네. 예. 그리고 또 저 판결도 했더만요. 나경원이 허위 공보물 포스터 이런 걸 붙여가지고 누군가 기소됐는데 혜택을 본 나경원이 기소된 게 아니라 그 보좌관이 그렇죠. 기소가 되더니 뭐 선방망이 처벌이 나왔어요. 아니 그 판결을 한 사람도 허선아야. 이거 참. 저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엉망으로 공소장 짰겠지 뭐. 네, 공소장. 판사들은 그 재판에 나온 증거들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옳은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판사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이 검사.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혐의는 이게 더 여기에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중요 혐의가 있는데 그건 왜 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판 뺐지에 중에 대해서는 왜 뺐지? 그거는 왜 누락했지라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서 네. 뺀 것에 대해서는 판사가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래? 다만 이 법보다는 이 법이 좀 더 적용하면은 이 유죄가 나오는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지를 주면서 공소장 변경을 이제 요구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석 변호사님이 정정해 주셨지만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유죄가 되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런데 뭐 불고불리 좋습니다. 그러면 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
그 말은 왜 나와요? 불고불리하니 거기서 그러니까 박 시장에 대해서 무슨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고 그런 판단은 왜? 아니, 그 피고인으로 나간 서울시 공무원이 피해자 여성이 이제 그 PTSD를 겪은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렇죠. 외상후 그래서 스트레스 정말 장애. 그게, 원인이 네. 있는지 없는지에 그래서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판결문에 적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자신이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이 팩트로 그게 인정이 될 거라면 항변의 기회가 최소한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방의 말로만 이걸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관련 사건일 뿐일지라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면 최소한의 방어권이 조금은 보장이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쵸.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라고 그 설시하게 된 근거가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그 진료 기록부에 네. 적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도 역시 방어권이- 일방의 진술 그렇죠. 아닙니까? 그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효력이어서 박원순 시장의 방어권 행사 없이 그렇게 판단한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그 인권위가 판단한 건 뭐예요? 그것도 객관적 진실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도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방송 외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너무나 상황이 너무나 긴급했기 그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 예를 들면 어떤 문자가 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됐다. 서로 그냥 이 정도 농담을 할 수 있는 사이다 안 사이다 그런 게 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여성분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못 견뎠어 라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했을 때는 서로 대화할 때는 서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가 나중에는 난 그걸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되면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위 결정문과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그걸 저도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 문구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한다. 그 문구도 아니에요. 그거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판이 다 있어. 애매하게 또 쓴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써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이다가 아니라 사실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 예, 그렇게. 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좀 그렇죠. 그 인권위 결정서를 살펴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로 인정을 뭐 베베 꼬아가지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사실로 인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성추행이 아니라 희롱이에요. 성희롱. 성희롱이고 언어에 의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 이 부분을 형사 재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민사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당사자의 주장처럼 속옷 사진을 보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음란죄 이래가지고 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그 증거가 사진이 있어야지 증거. 사진만이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었다는 거 보면은 사실 그걸 어디까지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형사 사건으로 올 게 아니죠. 그런 부분에 이게 민사적으로 가서 뭐 손해배상의 문제를 삼는다든지 또는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형사 사건으로 끌고 왔다는 거는 이건 대단히 의도가 있다. 더군다나 그거를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의도가 뭐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지점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요. 전 그래서 그래도 대법원이 좀 바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법원에 거는 마지막 기대입니다. 사실. 듣기 참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뭐 대법원에서 잘 해주시겠죠. 예,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믿지만 네. 그럼 너무 믿지는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70, 80%까지 정도는 가지 90%, 100까지는 가지 말아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말씀이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를 들면 이 뭐 민주주의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정말 재판에 개입할 정도로 위에서 막 찍어 누르는 정도의 그런 게 있잖아요. 판결문을 미리 보내라 그럼 보내고 막 여기다 물 바꿔라 그럼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뭐 간첩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정광훈이 무죄가 나올 정도라면은 이거는 일체 재판에 대해서 개입이 없다. 예. 일체 아주 그냥 판결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거나 재판의 독립은 누구보다도 보장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렇죠. 아주. 탄핵 얘기로 자꾸 돌아가는데 재판의 독립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 탄핵 소추가 이제 필요했던 거고 이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탄핵 소추안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알기 쉬운 말로 이게 지금 얘기가 적혀 있는데 네. 이 판결문 내용을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더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어떤 유명 야구 선수가 도박으로 이제 벌금형으로 약식 명령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약식 명령 판사가 이건 약식 명령으로 하긴 좀 부적절하다. 정식 재판으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까지 한 사건에 개입을 해서 아니다. 이거는 정식 재판 가지 말고 그냥 약식 명령으로 끝내라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뭐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 개입은 개입인 거죠. 그래서 약식 명령으로 끝나게 한 것이 있고 또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쌍용차 집회에서 이제 경찰관을 이제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에 대해서 체포치상 등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판사가 뭐라고 판결문을 이미 써놨어요. 치자면 이런 게 당시 경찰도 잘한 거 없다.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을 써놨는데 이거를 이제 임성근 법관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보도자료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더니 잠시 보류해달라고 말을 하고 판결문 내용을 또 고친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요? 국민들이 과연 법원을 믿고 재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탄희 판사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금 탄핵 발의를 해서 의결까지 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어떤 판단이 뭐 탄핵이든 아니든 이 정도는 탄핵 사유는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이 정도 재판 개입 정도는 뭐 어때 뭐 이렇게 판단을 하던가 아니면 이건 재판 개입이니까 위헌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를 각하를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도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이제 똑같은 판사니까 뭐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안 좋게 판결을 하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고 상호 견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판단이 한번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너무 적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자르는 거 말고는 없어. 전에도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거기는 방송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아주 세부적인 그런 그럼 안 되는데요. 네?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근데 사실 없지도 않아요. 아니 그 방송통신 말고 사법부가 일단 독립이 돼야 되는 거에 자체는 입법부랑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 나온다면은 아니 우리가 뭐 무슨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갖고는 못하지 어떻게 그거를 사법부를 그걸 네. 갖고 이제 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판결문을 팩트 아닌 걸 집어넣는다든지 이건 네. 좀 무성의.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는 사법 왜곡죄, 법 그렇지. 왜곡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설하는 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디서? 국회에서요. 지금 그런 걸 김남국 의원이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처벌해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요. 특별재판부를 네. 둬서 좋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좋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게 사법부가 자기 머리를 이발해야 된다면 그건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법 왜곡죄. 네, 법 왜곡죄에서 네. 한번 근신 같은 것도 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이격으로 이제 남는 거죠. 뭐 근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적절한 견제책 같은 경우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보도, 편성 이것과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네. 명백히 잘못된 내용 그리고 방송법을 어긴 그런 내용들 심의 규정을 어긴 것들 이거 갖고 개입하잖아요. 그거를 뭐 편집권, 편성권 침해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송국이나 이런 어떤 방송 매체에 대한 견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면은 사법부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좀 많이 갖게 했으면 좋겠다. 입법부가 직접 견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구성에 관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을 임용을 할 때 지금처럼 법관의 임용이나 인사권이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한테 집중돼 있고 법원 행정처에 집중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 당장 이제 법원장만 해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법원장 그 내부 추천제 같은 걸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법원장은 예를 들어 선거를 뽑는다고 하든지 대법원장이 아니라 사법평의회라는 걸 따로 구성을 한다든지 혹은 지방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때까지 포함된 대규모의 어떤 그 일종의 선거인단이나 이런 인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선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사권의 분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관 임용에 있어서의 지금처럼 하나로 딱 통합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사권이 대법원장한테 가 있으면 실제로 모든 걸 대법원장이 다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또 뭐 사법농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다들 조심하고 있겠지만 슬그머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중요한 거는 입법부가 구체적으로 항상 그 사건에 개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구성에 사법부의 구성을 하는데 입법부 아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법평의회, 그다음에 사법평의를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라고 하면은 관할 지역의 구청장, 관할 지역의 구의회 의장,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서울시 뭐 의회 의장,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서울변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렇게 되면 그만해도 숫자가 꽤 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선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 저는 만화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법부가 제멋대로 나가고 심지어는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조차도 저 잘났다고 내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이럴 정도까지 완전히 막갔다면은 네. 입법부가 내가 판결문 잘못 쓰면은 엉뚱한 내용을 담으면은 나 태클 걸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좀 느끼게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이라도 과도기적으로라도 좀 구체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사법평의회뿐만 아니라 배심원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법이 이제 표류하지 않고 오로지 공정하게 누구 봐주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에 우리가 넋을 잃고 그리고 전망이 틀려가지고 서로 다 무능하다 이 무능한 인간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이런 판결들이 나올 줄 알았나 우리가? 근데 이건 마치 주택값이 치솟는 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와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 국토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는 게 그게 가장 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이 서울에서만 뭘 한다고 되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어떻게 답을 뭐 판사 투표제라도 해야 될까요? 선거로 뽑아야 될까요, 판사를? 그럼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제도가 프랑스 제도예요, 사실은.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툭하면 프랑스를 얘기를 하시길래 프랑스 제도를 좀 제가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프랑스 제도가 그렇더라고요. 프랑스에 검찰이 없었어요, 옛날에. 네. 그 프랑스는 지금도 보면은 재밌는 게 검찰총장하고 각 지역의 고등검찰청장하고 용어가 같아요. 직함이 같아요. 제너럴 프로세큐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지검장은 디렉터거든요. 디렉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제너럴이에요. 검찰총장도 제너럴, 고검장도 제너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대검 그 검찰총장하고 고검장하고 동급이에요. 여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법관에 대해서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받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법관은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판사가 읽겠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문을 정치하게 쓰고 정확히 쓰려면은 그걸 당연히 읽는 거는 너무 전제하고 저희는 그걸 일단 신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단순히 재판 자체가 예를 들면 배심원제도 지금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 만약에 그 원하는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파기환송되는 정도로 그것에 대해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정도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근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고 없죠. 네. 맞아요. 그것이 이제 배심원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제 막 기대하고 배심원들은 정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거 정의가 어려우니까. 아니라 네. 그냥 상식. 상식 그냥 아니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아니 당장 표창장 같은 경우 그런 방식으로 표창장이 위조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아래 한글 쓸 줄 아는 사람이 왜 이거 아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식 수준의 사실관계 판단은 그런 판단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너무 답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장윤진 기자님께서 또 말씀해주신 방안이나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들이 진짜 다 좋은 거예요. 정말 아 좋다 이거 하면은 사법부가 바뀌겠다라고 이렇게 확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엄청난 단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배심원제로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쇼잉이에요. 그렇지. 검사의 쇼잉을 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도 쇼잉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심원 구성이나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와 그날의 그렇죠. 감정이 정말 달라지는 거여서 이게 어느 한 가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깊은 고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깊은 고민을 좀 왜냐하면 해보셨으면 그 좋겠네요. 배심원 제도에 대한 영화가 되게 잘 나와 있는 게 그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인가? 그거예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배심원들을 선정할 때 서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이 배심원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배심원의 뒷조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나쁜 점이 더 먼저 수입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수입되는 거는 배심원 뒷조사야. 이 배심원이 평소에 어떤 방송을 했는지, 맞죠? 이 배심원의 그 SNS 뒤져가지고 맞아요. 평소에 어떤 취지의 사람인지 이런 게 나쁜 것만 먼저 수입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이거를 하면 다 바뀐다. 좋다. 그렇게 다 바뀐다고 보긴 어려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사실관계 판단이 나오진 않을 거다. 그걸 막아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지 너무나 이해가 돼요. 진짜 저도 상식에 맞게만 법원이 재판을 좀 했으면 상식에 맞게만 제발. 그러니까 이제 상식에 맞게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년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1년 징역만 주고 맞습니다. 그보다 못하다 판단되면은 그보다 못하게 주면 되는 거 이겁니다. 이게 뭐 무슨 있는 죄를 없게 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지금 법원이 아주 지 멋대로 하고 있다는 점 특히 1심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해도 된다. 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해도 내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판사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일 수 있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법관으로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10년 변호사 맞습니다. 생활을 해야 법관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게 전 좀 더 빨리 어쩌면 시행이 되면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좀 근데 저는 좋은 이제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이 배심원제도 구피라든 게 왜 윤석열 씨 있잖아요. 화성 8차 사건에 그 범인으로 누명하셨던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배심원 제도가 있었으면 절대 이 사람이 유죄가 나올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고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담을 넘어서 사건을 벌이는 게 있어요. 진짜 이 새끼들. 근데 이런 정도의 황당한 실수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를 누락시킨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거는 생기지 않을 근데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다리를 저는 점을 자체를 어필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못 넘진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심원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법정에서라든지 자기가 정말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아파서 내가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힘이 없다 이제 이런 것만 어필했을 때
그런 거가 이게 조금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네.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걸려 드셨어요. 우리 병사법에서 대원칙. 예. 10명의 범인을 놓친 한이 있더라도 네. 한 명이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라는 원칙에 걸려 드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이 배심원들의 마음에만 공략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 폐해가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 취합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뭐 서재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법관이 그냥 계속 평생 자기가 법관 처음부터 법관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5년 경력이 있어야 법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 경험이 네. 최소한 5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목사들도 한 10년 직장인 생활을 해봐야 돼요.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뭐 토해내라 뭐 짜내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저기 워싱턴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는 목사님이 참 훌륭한데 본인을 포함해서 부교역자까지 다 마트에 가서 이렇게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대요. 바로 이렇게 돈 벌어서 우리 교회 헌금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시험 봐서 특권을 얻는 거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밑바닥까지 쫙 한번 훑어보고 네.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언론을 매우 쳐라라는 식으로 이제 한 마음이 되는데 언론을 매우 쳐라가 아니니까 아우 장민진 기자님이 아주 힘을 받네요. 아니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사실 2월달에 발의가 될 거예요. 네. 아까 저 김태형 기자랑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약간 근데 좀 위축이 뭐 될 수도 있고. 댓글에서 장혜진 기자님 무슨 일 있냐 막 이 정도로 이제 장혜진 기자님이 센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오늘도 그렇고 하시니까 아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장혜진 기자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그런 일신상의 그런 것도 다 언론들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또 이제 반대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파잖아요 지금 언론 중에서는 굉장히 소수 소수파잖아요. 오브 소수입니다. 그렇죠. 소수고 소수잖아요. 그래서 더 소수라고 얘기하죠. 저는 지금 이제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이제 언론까지 사실은 말을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며칠 전에 다른 기자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심 재판이라던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성하는 기사들이 나오거나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실 상황에서 보고 있는 현장과 다른 기사들이 나갈 때 저희가 겪는 자괴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소수의 기사로 기사를 계속 쓰다 보면 결국 기록이 남을 건데 뭐 10년 뒤, 20년 뒤에 더 밑에 있는 후배들이 아 그때 이런 판단 잘못된 거 우리가 취재를 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얘기도 그렇고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비판했던 내용이에요. 탄핵이 돼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고. 근데 왜 이제 와서 탄핵은 안 된다, 각하된다, 혹은 뭐 기각된다. 변호사님들이 당연히 얘기하는 것과 기자들의 상식이 다를 수 있죠.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법 쪽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잖아요. 기사로 나가야죠. 이런 취재 기자들 반응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기자들이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얼마나 후회를 할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망가졌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절망하지 않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응시한다면은 오래 응시하는 쪽,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긴다. 또 오래 절망하지 않는 쪽, 오. 이쪽이 맞습니다.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검찰 정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은 검찰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임용을 하는. 자를 수는 없지. 이제 국가공무원이니까. 네. 다만 공직은 유지하게 하되 검사 말고 딴 기소권과 거예요. 기소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되 수사기구, 공소유지기구 나누되 기존 검찰에 있는 검사들을 다 여기를 이제 나눠서 배치를 할 때 한번 시험을 봐서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은 완전히 구검찰 조직에 남겨놓고 수사권, 기소권 없이 그냥 자리에나 지키면서 그 직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고
진짜 사명감과 소명감과 또 나름대로 윤리의식도 있고 그리고 정치 검찰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재임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검찰 해체 그리고 검찰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내가 아무래도 국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러지 않고서는 뭐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러나 뭐 제 생각이 그러한데 그 생각에 또 비슷한 정치인이 있다면 제가 화끈하게 네. 이어드릴 계획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간은 방송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설 연휴 전에 김용민닷컴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네, 설날 선물은 김용민닷컴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네. 다시 녹기친 하나 주문해서 가야겠어요. 와. 좋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김용민닷컴은 안 하고요. 예. 장영진닷컴. 장용진닷컴도 있어요? 네, 그럼요. 오늘 뭐 생겼구나. 아니 알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어. 김용민닷컴에서 보고 장용진닷컴에서 시켜야지 뭐 이런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